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들여다볼 자료는 좀 독특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책도 아니고 무슨 논문도 아니고요. 2021년 한 해 동안 쓰인 어떤 분의 개인 메모 모음입니다. 그렇죠. 이걸 읽는데 꼭 누군가의 머릿속 지도를 펼쳐보는 기분이었어요. 아, 머릿속 지도. 네. 회사, 집, 차 안 이렇게 장소까지 딱 적혀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들이 툭툭 튀어나왔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이 자료가 진짜 재밌는 게 이게 뭐 출판하려고 쓴 글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은 그 날 것 그대로의 메모라서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되게 잘 정제된 결과물만 보는데 이건 한 사람이 생각의 파편들을 모으고 또 스스로한테 질문하고 네. 답을 찾아가려고 버둥거렸던 그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바로 이 생각의 지도를 함께 따라가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분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떤 길을 거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여정을 추적해 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 정보과잉 시대에 우리 모두가 겪는 내면의 소음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 어쩌면 당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첫 메모부터가 진짜 집이 너무 좋으면 회사 가기 어렵다. 아, 정말 솔직하죠? 네,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이런 사소한 푸념에서 시작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까지 그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잘 따라가시도록 제가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아, 네, 좋습니다. 이분의 1년간의 여정이 크게 3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3단계요? 네.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는 어떤 문제인식, 즉 권태와 욕망의 정체를 파헤치는 단계고요. 아하, 두 번째는 그 해답을 상대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찾아내는 발견의 단계. 발견? 그리고 마지막은 그 발견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구현할 건가 아주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기는 단계죠. 이 흐름을 따라가면 훨씬 재밌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여정의 출발점, 권태와 욕망부터 따라가 보죠. 네, 이 메모들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단어가 바로 무료함, 따분함이었어요. 정말 많이 나오죠. 네. 무료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붐비거나 관심이 쏠린 곳을 찾고 뭔가에 꽂히거나 중독될 수 있다. 이 문장이 딱 박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뭔가에 꽂혀 있지 않으면 좀 불안해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드라마 정주행이든 뭐 새로운 취미든 아니면 그냥 인터넷 뉴스 새로 고침이든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죠. 그 꽂히는 대상만 계속 바뀔 뿐이지 그 공백 상태를 못 견디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아, 메모에도 나오잖아요. 옛날엔 스키, 여행, 노래였다가 요즘은 게임, 자동차나 정치기사 같은 걸로 바뀌었다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정말 날카로운 통찰은 이 따분함을 그냥 지러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화, 즉 고통으로 인식한다는 점이에요. 고통이요? 네, 따분함을 극복하지 못하면 탐욕으로 흐르기 쉽다. 아,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내면의 허전함이라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외부에 더 강하고 자극적인 쾌락을 찾아 헤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심심풀이가 아니라 일종의 진통제를 찾는 행위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현대 미디어 내 광고가 우리의 그 약한 고리를 얼마나 잘 파고드는지 알겠어요. 네, 뉴스나 광고, 오락, 여행 동영상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붕을 타이트하게 엮어놓아라. 이런 다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 다 끊고 살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물론이죠. 이 메모의 저자도 세상을 등지라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핵심은 통제권을 되찾는 겁니다. 통채권. 네. 기자는 조회수와 댓글을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기사를 싣는다. 여기에 놀아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이 구절처럼요. 아, 미디어가 설계한 대로 막 분노하거나 감탄하면서 내 감정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말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자극적인 컨텐츠에 계속 노출되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마음이 계속 요동치잖아요. 동조하거나 반발하거나. 네. 결국 내면의 평온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무지하자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필터링을 하자는 제안에 가깝죠. 내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다. 아, 멋진 표현이네요. 네. 자, 그럼 이 끝없는 자극과 욕망의 쳇바퀴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뭘까요? 이 메모의 저자는 상대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래된 지혜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기대치에 대한 이야기가 재밌었어요. 우린 사람한테는 기대를 하니까 실망도 하지만
길 가다 만난 사마귀한테는 아무 기대가 없으니 실망할 일도 없다는 비유요. 아, 네, 그 비유.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실망이 없다는 말도 비슷하고요. 처음엔 그냥 기대를 낮춰라라는 뻔한 말처럼 들렸는데 꼽씹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기대를 낮추라는 건 좀 수동적인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건 훨씬 더 적극적인 기준점 재설정에 가까워요. 기준점 재설정. 네. 메모에 나오는 만족도는 성취 욕망이라는 공식이 이걸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죠. 아, 그 공식. 우리는 보통 만족도를 높이려고 성취라는 분자를 키우는데 평생을 바치잖아요.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높은 지위. 그렇죠. 근데 이 메모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제안하는 거예요. 분자는 그대로 두거나 심지어 좀 줄이더라도 욕망이라는 분모를 확 줄여버리면 아, 만족도가 훨씬 극적으로 치솟는다는 거죠. 와. 그거 정말 관점의 전환이네요. 분자를 키우는 건 무한 경쟁인데 분모를 줄이는 건 오롯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상대성이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니까 행복, 시간, 소유 이런 게 다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네. 고등학생 때는 영화 한 편만 봐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 더 비싸고 대단한 걸 경험해도 그때만큼의 감흥이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수준을 높여놓으면 그만큼 행복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진다. 이 메모를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시간의 상대성에 대한 통찰도 그렇죠. 사고를 당한 반려견 밤토리를 위해 50년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다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네. 그 간절한 50년이 우주의 시간 속에서는 찰나, 거의 0에 가깝다는 걸 깨닫는 대목이 있어요. 아, 이건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내 눈앞의 조급함과 불안함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게 해주는 우주적인 위로에 가깝죠. 우주적인 위로. 네, 당신이 지금 안절부절 못하는 그 문제가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먼지 한 톨보다 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부분은 더 현실적으로 와닿았어요. 가진 자는 누가 뺏어갈까 긴장한다. 그렇죠. 비싼 차 사놓고 누가 긁힐까봐 전전긍긍하고 명품 가방 더러워질까봐 비 오는 날엔 들지도 못하고 주변에서 흔히 보잖아요. 네, 중국 계림의 거지들은 해말라 갔는데 오히려 돈을 벌어야 하는 여행 가이드가 돈에 더 집착했다는 일화도 나오고요. 맞아요. 결국 소유가 적으면 소유의 침해에 의한 시달림이 적다는 결론에 다다르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결국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건 외부 조건이 아니라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내 안의 기준점이라는 거죠. 아, 그리고 그 기준점을 내가 직접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외부 환경의 노예에서 벗어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철학적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실천이죠. 이 메모의 진짜 가치는 바로 이 지점에서 빛나는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이고 당장 따라할 수 있는 실천법들이 가득하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 마이너스 수행법이라는 말이 정말 신선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자기계발이라고 하면 뭔가를 더 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네, 책 더 읽고 운동 더 하고. 그런데 이 메모는 정반대의 접근법을 제시해요. 빼기를 하라는 거죠. 빼기. 네. 마치 방 청소할 때 새 가구부터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쓰레기부터 버리는 것처럼요. 여기서 쓰레기는 TV 뉴스, 자극적인 인터넷 기사, 의미 없는 SNS 같은 것들이고요. 아하. 이 모든 실천의 중심에는 밖으로 향해 있는 마음을 안으로 돌려라는 대원칙이 있어요. 마음을 안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저자가 가장 경계하는 게 말과 글이더라고요. 네.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옛말을 인용하면서 이걸 현대적으로 바꿔서 손가락 끝에 도끼가 있다. 글을 쓰매 조심하라고 하는데 정말 소름 돋게 정확한 비유 아닌가요? 정말 그렇죠. 댓글 하나, SNS 글 하나가 실제로 누군가를 해치는 흉기가 되는 시대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정치나 주식처럼 괜한 논쟁을 일으킬 만한 이야기는 아예 피하겠다고 다짐해요. 그게 바로 안으로 돌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려는 노력인 거죠. 그렇게 아낀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 그 결과로 어떤 태도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모르는 것이 많음을 알고 겸손하라.
내가 모든 걸 안다고 착각하지 않으니까 전문가의 조언에 기꺼이 돈을 내고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너그러움이네요. 나와 출신 지역이나 학벌이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시기 질투하는 대신 함께 기뻐해주자는 다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말이죠. 맞아요. 근데 실제로 감정 노동을 하는 분들의 작은 실수에 너그럽게 대했더니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경험담을 이야기해요. 아, 너그러움이 결국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걸 체험한 거죠. 세 번째는 분노 조절이고요. 분노. 네, 어떠한 경우에도 흥분하지 마라. 이 말이 주문처럼 반복돼요. 흥분은 곧 화이고 화가 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걸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던가요? 논쟁적인 상황에서는 맞서 싸우기보다 그냥 그 자리를 피하거나 침묵하라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세워요. 현명한 전략이네요. 네, 비겁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거죠. 이런 내면의 변화가 생활 방식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하나의 옷으로 집, 회사, 취침이 가능하게 하자. 아, 그 부분 저도 재밌게 봤어요. 좀 극단적인가 싶으면서도 그 의도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옷 고르는 시간, 옷 관리하는 에너지를 아껴서 더 중요한 데 쓰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불필요한 소비를 멈추고 꼭 사야 할 것도 최대한 구매를 늦추라고 조언하고요. 네. 이 모든 작고 구체적인 실천들이 향하는 목표는 결국 하나예요. 메모에도 명확히 쓰여 있죠.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곁가지들을 버리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전념하기 위한 것. 이게 바로 출가의 정신과도 통한다고 설명해요. 출가요? 네.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는 것만이 출가가 아니라 세속의 번잡함으로부터 내 마음이 벗어나서 삶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출가라는 거죠. 그렇게 일상의 곁가지들을 쳐내고 나니까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메모 후반부로 가면 개인의 본매나 감정 조절 문제를 넘어서 생명과 죽음이라는 훨씬 더 큰 주제로 생각이 뻗어나가요. 맞아요. 관점이 확 넓어지죠. 멘티스 시림프가 개를 잡아먹고 고양이가 쥐를 사냥하는 모습을 그냥 담담하게 관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네. 그 관찰은 자연스럽게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요. 인간 중심주의? 자신의 행복과 생존을 위해 다른 생명의 고통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문장의 핵심이죠. 아, 우리가 맛있게 먹는 치킨을 위해 수평아리들이 태어나자마자 분쇄기에 갈리고 삼겹살을 위해 돼지들이 평생 몸 한 번 못 돌리는 감옥 같은 곳에서 산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도미니언이라는 다큐멘터리 이야기도 하고요. 네, 이건 단순히 채식을 하자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생존이 다른 생명의 희생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용기 있는 태도죠. 그리고 그 시선은 결국 다시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맞아요. 이 몸은 병들고 죽을 테니 건강을 자신하거나 자랑하지 마라. 죽음이 그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조건임을 받아들이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죽음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아등바등 매달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사소한지 깨닫게 되니까요. 아,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에 애착을 가지지 마라. 죽을 건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직설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딱 하나라고 하잖아요. 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것. 그리고 그게 그림자처럼 나를 따른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업, 카르마의 개념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확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업은 무슨 신비주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과학적인 이야기죠. 과학적이요? 네, 내가 평생 분노와 인색함의 습관을 쌓았다면 그게 바로 나라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너그러움과 연민의 습관을 쌓았다면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고요. 죽어서 가져가는 건 바로 그 습관이 된 나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런 큰 관점을 갖게 되면 일상의 문제들이 정말 작아 보일 것 같아요. 그럼요. 부동산 앱 보면서 그때 저걸 샀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거나 쇼핑몰 반품 문제로 판매자랑 싸우는 일들이 정말 부질없게 느껴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타인에 대한 진정한 연민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메모 마지막에 나오는 설악산 등산객들 이야기처럼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낯선 사람에게 따뜻한 라면을 끓여주고 초콜릿을 나눠주던 사람들. 네, 그 이야기 감동적이었어요. 그 모습이야말로 이 긴 성찰의 여정이 도달한 최종 목적지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저희는
한 사람이 1년 동안 남긴 내면의 지도를 따라 따부나메라는 사소한 감정에서 출발해 생명과 죽음이라는 우주적 성찰에 이르기까지의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네. 이 여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결국 행복은 밖에 있는 무언가를 더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낼 때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아닐까 싶네요. 아주 멋진 정리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모의 저자가 인용한 책은담의 한 구절을 당신에게 질문으로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가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긴 여정 속에서 지금 당신이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의 첫걸음, 하지 않으면 안 될 가장 쉬운 일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건 잠들기 전 스마트폰 뉴스 앱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멈추는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고요. 네. 내일 만나는 누군가에게 비판 대신 너그러운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그 첫걸음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